24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1등급 컷이 8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76점이었고 3등급이 6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야. 1등급 컷이 85점이니까. 자, 그러면 앞부분은 넘어가고 11번부터 좀 봅시다. 국어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의미의 계층상 단어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라고 한다. 상이어와 하이어의 의미 성분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를,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자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이일수록 의미 성분의 수가 많아지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가 좁아진다. 자, 그 다음 단락.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둘 이상의 단어들끼리 맺고 있는 의미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남자와 남성, 사내와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비슷하여 대개 문장에서 서로의 자리에 바꿔 들어갈 수 있는 유의어들이다.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관계를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어는 모든 의미 성분이 대립된 단어가 아니라 나머지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단 하나의 의미 성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가지는 단어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의미 성분은 같지만 성별이라는 의미 성분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녀는 성별 외의 연령이라는 의미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아니다.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이어일 때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하관계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의관계, 그리고 여기는 유의관계이다.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조류는 참새, 제미꽁보다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앞에 지문에서 하이할수록 의미 성분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2번에는 다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벽에 그림을 걸고의 반의어는 걸다의 반의어는 떼다. 그리고 시동을 걸다의 반의어는 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번에 바르게 들어간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에 적절한 것은 중세국어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지, 그치?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나 을,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르이나 르이 실현된다. 그런데 양성일 때는 아래아를 쓰고 음성일 때는 을을 쓴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손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오가 양성이지. 뜻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음성이지. 그리고 부처를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음성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역과 니은에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문 변동이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어? 탈락이지. 자음군 단수나. 끓는 같은 경우에도 자음군 단수나. 맞지? 그 다음 니은 디귿에서는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의문 변동이 일어났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음이 앞에 있는 자음에 동화된 거지.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기역에서 탈락된 의문과 디귿에서 첨가된 의문은 서로 다르군. 여기서 탈락된 것은 지금 리을이지. 근데 디귿에서 첨가된 것은 니은이지. 니은 첨가. 다르지?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기역 니은과 달리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 개수가 하나 늘었군. 첨가니까 여기서 7개였는데 8개가 됐지.
얘는 원래 7개였는데 탈락이 됐으니까 6개가 됐고, 얘도 7개였는데 6개가 됐지.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서는 기억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의 변동이 일어났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둘 다 유음화가 일어난 거고, 얘는 유음화가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끓는 유음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일어났지. 기억과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읒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쌍지읒이 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지. 교체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영수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 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번 인용한 게 맞지. 그런데 안긴 문장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아니라 여기 주어가 그대로 있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번에 니은은 관형서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그녀가 산이 책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관형사절 맞지. 아는 문장의 주어는 이것이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녀이다. 맞고. 디귿은 부사절이다.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흐드러지게가 지금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지.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개나리꽃이 흐드러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거고. 리을은 서술절. 서술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면 서술절로 아는 문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는 영철이고 안긴 문장은 마음씨가이다.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로 끝났지. 그러니까 명사절로 하는 거지.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이들이다. 답은 1번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봅시다. 불이익을 돕기 위해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우체국에 들른 그는 주차하는 도중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살짝 긁고 노인과 시비 끝에 경찰관의 중재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한다. 글쎄 그거 누구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셨으면 보험회사 한 통 얼마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백 몇천씩 뜯어먹은 운전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사장님 밥상을 찾아먹을 또 대됐죠. 본업인 차량 경정비보다는 덴트 보험 처리라는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유리문에 붙여놓은 정비업체 사장은 몸짓이 자그마했다. 안경 너머에서 눈이 반짝거렸고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좀 뭔가 속물적이다. 돈을 밝힐 것 같다. 속물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는 매끈하게 치장해놓은 가게 안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둔중해 보이는 자신의 차에 몸을 기댔다.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장은 말을 하면서도 눈과 귀, 손과 발을 쉬는 법이 없었다. 순식간에 그의 차에 새겨진 세월과 부주의의 흔적이 드러났다. 여기 크게 박은 게 2군데고 작은 건 4군데네. 범퍼는 새끈하게 칠해드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7, 80 되겠는데요. 제가 보험 할증 안 붙게 50 안짝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사장님은 보험회사 전화해서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누가 바꿔 갔다 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지? 차 어디냐고 하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담당 직원 정해지면 전화라고 제 번호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서 기존에 원래 있던 차량이 생긴 흠집도 보험 처리로 하겠다라고 지금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사장님은 싹 빠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프로니까요. 척하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동안 차 정비 업체랑 보험 직원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차를 맡긴 그는 최대한 천천히 걸어서 10여 분 만에 자신의 거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접촉사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의 예견대로 노인은 정비 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환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보험료 할증이 없는 상태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파풀이로 차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한 뒤 생긴 흔적을 포함해 차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를 손볼까 싶어서 차량 정비와 외장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오피스텔 정비업체를 찾아왔던 것이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자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띠리리를 상담은 김민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기계음을 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차를 주차장에 놔뒀는데 어떤 놈이 살짝 받고 도망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먼저 고객님의 신원부터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죠. 띠리리리가 맞으시죠? 신원을 확인하고 난 뒤 상담원은 차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세워두냐 물었다. 그가 오피스텔 주차장이라고 대답하자 주차장 몇 층 가운데 몇 층인지 출입구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위치인지 물었다. 허둥대는 와중에도 혹시 CCTV가 작동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주차장 바깥 건물 벽에 붙어서 세워뒀다고 둘러댔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거기다 세워두셨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의 목소리에서 처음에 기계 같던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 20대 중반쯤이나 되었을까 싶게 앳되고 맑은 목소리에서 그는 수치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상담원과 거짓으로 상담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해서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그의 차 뒷부분은 거대한 강철 손으로 움켜잡아 찌그러뜨린 듯했다. 원래 그가 세웠던 자리에서 받친 충격으로 50cm쯤 움직여 기둥을 들이받은 터라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진 채였다. 그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떨렸다. 기쁨을 억제하며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거 새로 덴트하고 코팅까지 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처발인 게 흔적도 없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일단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좋은 차를 잘 타시고 계신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연락했습니다. 제 차는 벌써 정비공장에서 차가 와가지고 견인해 갔는데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선생님 의향이 어떠실지 몰라서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다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목욕탕 천장에 환기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팬을 사주면 갈아주겠다 하던 젊은 기사가 나섰다. 가해자 차주가 여기 사신 분 맞고요. 320은 넘어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따놨어요. 우리도 자다가 소리가 쾅 하고 나서 나갔는데 정말 폭탄 터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차는 앞에 있던 차가 커버를 해줘서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차 완전 개박살났어요. 차주분이 폐차해야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출고 10년 된 코란도인데 차주분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는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된 차인데 그렇게 오히려 개박살나서 지금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는 말을 끊었다. 아 나도 7년 된 차인데 그런데 나 차 바꾸려다가 계약금으로 목돈 들어가지 등록비에 세금 무섭고 해서 좀 더 타자고 바로 얼마 전에 200 주고 싹 도색하고 내부 고쳐서 타던 거예요.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기침을 했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기침하고 있다는 건 뭐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지.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정비 공장이다. 견이차를 또 오라고 할까요? 투버튼 회색 정장에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사람인지 생각해봤다. 그가 아는 한 주변에 같은 일을 겪은 아니 그런 행운을 맞이해본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어떻든 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세계에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나눠 가지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든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재수가 없다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자, 16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 방법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을 가서
여기. 글쎄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번에 보면 정비업체 사장은 사고를 내고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비난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자기 권리를 찾을 때가 됐다, 밥상을 찾아 먹을 때도 됐다 라고 했으니까 보험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3번 정비업체 사장은 수리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그의 부주의함을 지적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수리할 곳이 4군데가 있다라고 했지만 부주의함을 지적하는 부분은 없고 4번의 중년 남자는 그에게 자신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고 있는데 선생님 의향이 어떠신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걸 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의향을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젊은 기사는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는 순간에 목격한 내용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도 자다가 소리가 쾅 하고 와서 나와봤는데 라고 했는데 뭐 이걸 통해서 젊은 기사가 중년 남자가 사고 내는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7번 아까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리을에서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기침을 했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 오래 있는 게 좋지. 오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 서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낸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되었다는 그와 공손히 담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의 입장은 중년 남자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니까 입장이 다르지는 않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가 아니라 둘 다 피해자의 상황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생은 장인이 죽자 장무이에 쫓겨나고 이생의 부인 양소조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린다.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생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긍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베풀 줄 아는 거지.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깊이 감격한다. 이생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마지 않았다. 존옹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노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야. 존옹의 물으심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노인이 말하기를 대인은 사람 속이기를 아니하나니라.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의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고 하냐.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의 말이 살이 어둡다. 살이 어둡다는 말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야.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그대는 나를 모르리라.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나니 깊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아라.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든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에서 방황하는 떠돌이 삶을 살지 말고 좀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지. 소자나 아득하게 깨닫지 못하오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낙양 땅에 있는 청운사가 있는데 매우 부유하고 그 절에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게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적은 돈을 보태겠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지. 이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하였다. 300년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내 5냥을 받고 살해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니,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아라. 이생이 고하였다. 종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으시며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노인이 말하였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이생이 깊이 의심스러웠으나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하고 담이 더워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박는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문득 몸이 서늘하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환상에서 깬 거지. 일어나 보니까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은자와 글을 쓴 종이 1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1개, 차 1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소재들은 환상 속과 그리고 현실 모두 등장하는 거니까 환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 소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환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바야흐로 신선이 한 일인 줄 알았다.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종이를 펴보니까 내가 세상을 뜨니 내 몸이 늘 괴롭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죽은 양자윤이지. 내 몸이 늘 괴롭다. 표현이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다. 수삼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도량이 넓고 덕이 크다 라고 하면서 대인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황천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우사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을 구하고 비서를 주나니, 비밀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주나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아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간다 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지. 비현실적. 전기성. 이생이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썼으되 장인 장자윤은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이노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노인이 돌아가신 장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 2줄 흘리고 주머니 속에 글을 수습하고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그러는 동안 이제 양소저 아내지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꿈이야, 꿈. 꿈에서 시부모님을 뵌 거야. 반갑고 슬픔이 뒤엉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제배 2번 절하고 말하였다.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10년이다. 집안을 우러러 사모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부모 제사를 지낸 집.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살이 어려워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여 한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지아비 집을 나간 뒤 6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이 산소하러 이르러서 얼굴을 배웁지 못한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님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10,000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죄가 10,000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다는 사자성어로 만사 무석이라고 합니다. 만사무석이라고 합니다. 이주연이 근심하여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기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 사람이 사납지 아니할전저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부인이 소주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현부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부인, 어진 며느리입니다. 어진 며느리. 슬퍼하는 것을 그치어라. 라고 하므로 소조가 다시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이씨 가문에 의탁한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더니 금일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스라에서 모시기를 원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공이 말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마라. 비록 한때 공공하나 장래에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녹이라고 해서 복과 녹이야. 복과 녹. 복과 녹.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밟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말리고 있지.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하였다. 가련하다 나 현부여 자취가 이렇듯 슬프냐.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하였다. 현부가 온 지 오래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들으니 양씨가 받아 마시고 혼란한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공이 명하여 말하기를 현부는 온 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간다. 빨리 돌아갈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의 혼이 저승에 오래 있으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저가 일어나 하직할새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공이 다시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의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베갯머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꿈이었다. 꿈에서 깬 거지. 소저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해 베개를 밀치고 꿈속 일을 생각하니 자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과 거목과 같았으므로 다시 어찌 미치리요.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 여기 개입이라고 하지. 서술자란 말이야. 가을바람이 소술하고 기러기 슬프게 우니 속절없이 단정하여 매우 구슬프고 애달플 뿐이었다. 기러기가 슬프게 우는 것도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 자 그러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보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6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지. 답은 5번이지. 미래에서 일을 예측하고 만류하고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양소정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를 권한 거는 자신들이 있는 곳에 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인 거지. 이게 무슨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어와 저 낭자야 내 말씀 좀 들어봐라. 여기서 이제 낭자가 사랑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지. 속수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을 잊을 수 있겠느냐. 야 낙포선녀를 봐라. 전생이 내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는 낙포선녀다. 그래서 고사 속에 있는 인물인 선녀에 비유하고 있지. 남간포의 백면선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서 포의라고 하는 것은 벼슬 하지 않는 선비를 얘기하는 거고 백면서생이라고 하는 것은 글만 읽어서 얼굴이 하얀 사람 있지. 그래서 포의 백면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지. 신선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너는 선녀고 나는 신선이다. 묘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이 너희건만 이라고 하면서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신선색이라 상징하는 거니까 주고받은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았네 라고 하면서 너랑 나는 원래 전생이 신선이랑 선녀였는데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넓고 아늑한 천하에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는 지금 육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났던 곳은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현재 우리 사이에 지금 은하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물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나를 보려고 하면 8고개가 첩첩하고 겹겹이 포개져 있고 이것도 다 장애물이지. 나도 너를 보려고 하면 뭐가 또 받고 있어? 한라산이 아득하다. 다 장애물이지. 평생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옥황생자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해서 그런지 태일선의 연잎배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 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이 들어오니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선계 신선의 경치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영탄법이 되겠지. 영탄법, 영탄정어죠. 풍경도 좋고 좋은 인연은 더욱 좋다. 너와 나의 인연은 더욱 좋다.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의 모습과 그대로다.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상의 모습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지금 그 외모에 대해서도 예찬하고 있는 거지.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고 사랑도 덧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뭔가 순탄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성한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 문학에서 약수 나오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약수가 망망하다. 넓고 멀다.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 비녀에 옷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노느냐 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청조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편지 같은 거. 편지는 오지 않고 소쩍새가 슬피 울며 여간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임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불이 난다라고 하는 거지. 답답함 그리고 그리움 때문이지. 이 불을 누가 끄겠느냐. 이 답답한 가슴의 불을 누가 끄겠느냐. 임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병을 임이 그리워서 걸린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임이 바로 편작이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지. 의사. 그러니까 너만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만은 무심한 이 임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인정이 박하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1시에서 1시까지지.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밤 1시에서 3시까지 겨우 들어서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 길을 찾아가서 꽃같은 얼굴로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밖이 너무 비 내리는 소리에 꿈에서 깨버린 거야. 어스레한 새벽 달빛의 작은 별뿐이다. 와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지. 한탄. 자조적인 한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황홀경에 올라가서 상제께 아래올 때 이 말씀을 다 아뢰면 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지. 다시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나랑 같이 함께 지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내 외손녀 이씨를 애도하니 라고 하면서 추모하고 있는 거지. 추모. 애도한다는 거 추모. 아깝고도 슬프고 그리워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외손녀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으로 안가받기 해맑았다 라고 하면서 외손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어찌 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이마의 풍기를 아우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한 근본만큼은 은연중에 부합하였다.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절개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 채찍이라도 잡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하려고 했고, 향초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겼다. 티끌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니까 뭐 자기 자신을 꾸미는 장신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의젓하고 노숙한 뜻과 태도가 있어 선대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 죄를 세 차례씩 물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천고의 칠실녀를 다시 보는 듯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고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명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라고 하면서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 하는 거니까 외손녀에 대해서. 그래서 40번의 답이 1번입니다. 아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게 아니라 알리고 싶어 하고 있지. 자, 그리고 38번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38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영탄적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앞으로 가서 진실로 우습도다. 오와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그 다음에 여기 이처럼 여기서 알리겠는가 이런 것들도 다 영탄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3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E를 보면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거지? 이게 지금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관련 없습니다. 다음 41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줄 수 없는 글쓴이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이유이다. 그 다음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임과 이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아니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3번에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1번입니다. 가에서 음성상징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불수, 그리고 주섬.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우선 시를 좀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 설마? 하고 물어보면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 보여준다.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다.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은 뭐겠어? 지금 사랑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을 어른들은 또 한수 위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손구비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일담한 시집 속에 곱게 적은 바다. 삶에 지칠 때 누군가 아득히 그리울 때,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나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쓴다.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와 한 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지.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인간이 바다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가파른 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의 가혹한 경쟁 구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경쟁 구도의 현실.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보았다. 여기서 지금 속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속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산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냐면 속세와 이별하는 산이란 뜻이야. 이별하는 산.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중의적 표현입니다. 중의적 표현.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보았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내면 세계의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있지. 성공. 세속적인 삶.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이게 내가 넘는 건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이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역설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실제 삶 속에서의 일상 속에서의 삶이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적 삶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수평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지. 삶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지. 쉽게 이룬 게 아니라 길게 느려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답은 5번이지. 속리산은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산을 높이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